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론적이기도 하고 조금 까다로운 면이기도 한데, 오늘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문화라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그거에 의해서 또 갈등도 부지기수로 우리가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론적이긴 하지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학문이라고 할 때에는 옛날에는 크게 이제 구분을 하면은 인간 자체에 대한 철학, 또 인간이 사는 환경에 대한 공부. 그래서 철학이냐, 이 자연이냐, 이것이 이제 양대 축이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철학과 자연에 대한 학문이 이제 양대 축을 이루고 있을 때, 아무래도 철학이 훨씬 더 위에 섰었지요. 이제 그 자연은 조금 저급하다 그러는 건 좀 표현이 그렇고, 하여튼 아래 학문이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내려오면서 철학은 이제 경험론과 합리론의 경론이 근 200~300년에 걸쳐서 벌어져요. 이제 합리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사고하는 특성, 이런 것들이 타고났다, 이런 쪽의 관점이라면은, 경험론에서는 많은 기능들이 그 태생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경험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철학 내에서의 경험론과 합리론이 서로 티격티격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던 와중에, 경험론에 조금 더 뿌리를 둔 분야에서 심리학이라는 신생학문이 생겨나는데, 심리학은 비록 철학이긴 하지만 인간을 과학적으로 연구해보자라는 그런 분야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이 기구, 툴, 이런 것들이 이제 줘야 하니까 상당히 인간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게 신통찮았어요. 그렇더라도 이제 이 주위에서 과학이 굉장히 존경받는 분야로다가 성장을 했거든요. 철학은 이렇게 순환론을 거듭할 때 이 과학,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은 축축 이렇게 축적이 되어서 더 이제 나아가니까, 이제 인간도 이렇게 순환론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인간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심리학이 이제 자꾸 과학화로 이제 가려고 했던 움직임 때문에 사변적이거나, 이렇게 직관적인 연구 방법 같은 것들은 배제를 하고, 우리가 직접 관찰하고 조사하고, 또는 이렇게 매니플레이터, 조작하고 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이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즉, 철학에서 빠져나온 심리학이 조금 더 과학화가 되기 위해서 소프트한 것들은 배제하고, 뭔가 직접 만지고 측정할 수 있고 눈으로 보이는 거, 이런 것만 강조한 셈이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윤리적 차원에서라도 인간을 함부로 쪼개고 부수고 달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게 좀 조심스러웠고, 그 대신 이 쥐라든가 개라든가 원숭이, 이런 동물들이 이제 포유류니까 인간하고 이 메커니즘, 기제가 비슷할 거다라는 전제 하에 이 동물들을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에게 이렇게 처치를 주어보고 저렇게 처치를 주어보고, 이런 것들에 어떻게 그네들이 반응하는지, 즉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어떻게 경험을 축적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식을 모아서 인간에게 적용을 해서 인간을 예측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때는, 야, 이게 인간을 위한 심리학이냐? 이게 동물 연구 아니냐? 심리학은 동물 연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을 듣던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경영학 분야에서 1980년대에 홉스테드라는 이 거장이 등장을 해요.
이분은 이제 그 IBM이라는 다국적 기업의 그 직원들의 사기 증작을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무려 그 조사 대상이 11만 7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이네들에 대한 조사를 이제 각국에 있는 IBM 직원들을 대상으로 쭉 조사를 해서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뭐 문화의 결과 또는 세계의 문화와 조직 뭐 이런 이제 타이틀로 이제 저서가 출간됐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그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존중하는 국가가 있고 그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개의치 않는 그런 이제 국가가 있다는 거. 또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못 견뎌 하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은 불확실성을 그냥 그게 팔자려니 의뢰 그러려니 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저항 없이 쓱쓱 넘어가는 이 민족이 있다는 거. 또 어떤 국가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최저의 단위를 개인, 나라고 보는 데 반해서 어떤 집단에서는 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나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가족 또는 우리 집단 또는 내가 소속된 정당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개인의 동기가 아니라 이 집단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 집단주의. 또 어떤 국가의 사람네들은 자기의 주장을 은폐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국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국민들은 굉장히 대바라져 보일 정도로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이런 이 민족 간의 문화 차이를 언급을 하기에 이르러요. 이것이 이제 학계에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응? 어떤 사람은 응? 그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기 주장적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나라는 걸 중시하는 데 반해서 다른 어떤 국민들은 자기 주장하는 거를 굉장히 기피하고 또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집단을 중시하고 또 뭐 이런 등등으로 이 민족마다 그 색깔이 다 달라지면서 많은 분야에서 그래 이 문화라는 것이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사람이 잘 적응해서 사는 것도 어떤 문화권에서 살 거냐에 따라서 적응적인 행동과 부적응적인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점점 이제 강조되자 이 심리학에서는 그동안 이 과학화가 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렇게 소프트한 이슈 같은 것들은 다 배제하고 아주 명확하고 사실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이런 것만 다루던 심리학 내에서 이 문화라는 변인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심리학 분야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사회 심리학에서 트리안디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이제 다른 분야는 인간 이해에 조금 더 벙벙하니까 다른 것은 다 차치해두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개인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집단을 중시하느냐 이것이 심리학에서 다뤄볼 만한 하나의 토픽이다 이렇게 해갖고 트리안디스라는 사회심리학자는 홉스테드가 이제 설명한 여러 이 차원의 변인들 가운데 개인주의냐 집단주의냐 이 변인만 받아들여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심리학 내에서 그동안 배제되었던 이런 소프트한 영역이 들어오면서 이 문화 연구가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어요. 그래서 그 뭐 비교 문화라든가 문화 심리라든가 토착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지요. 이제 심리학 내에서도 서서히 뭔가 정서라든가 또는 뭐 문화라든가 이제 이런 영역들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특히
상담 분야에서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어떠한 그 움직임, 회의가 나타났느냐 하면은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그 전에는 사람은 다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다. 그래서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움직여지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면은 미국 내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국민들이 모여서 미 연합국을 만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미국의 이제 주류가 백인이고 거기 히스패닉 계통이라든가 또는 흑인이라든가 아시아인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마이너리티인데 이런 마이너리티의 클라이언트가 백인 주류에 속하는 상담자에게 가서 상담을 받을 때에는 그 상담자가 이 마이너리티의 문화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뭔가 이 교감이 잘 안 될 수 있다. 때로는 이 불이익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리티의 클라이언트가 올 경우에는 그 문화에 정통한 그쪽 계통의 상담자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제 운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1980년대 이제 초반부터는 크로스 칼처 카운슬링이라는 것이 슬금슬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던 것들이 이제 그 훗날은 멀티 디멘저널 카운슬링이라 해서 이 문화 변인을 상당히 강조하는 이제 이런 상담 접근법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유학을 이제 1980년도에 그 80년대에 했는데 그때 유학을 가니까 크로스 칼처 카운슬링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거론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문화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아예 나는 뭐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인데 또 한국은 단일 민족인데 뭔가 이렇게 이 다문화 이에 대해서 뭐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그 당시는 그런 것들을 외면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상담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서양에서 배워왔던 상담 이론이 한국인들에게 얼추 맞기는 하지만 딱 떨어지게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면서 제가 이제 뒤늦게 문화 변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서양에서 배워왔던 이 메이저 어프로치들 주요 상담 접근법들이 다 화이트 앵글로 섹션 프로테스탄트들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서양의 이 문화 변인들을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네들의 문화적 그 가치는 뭐냐면은 자유, 독립, 선택, 공정 뭐 이런 것들이에요. 반면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뭐 독립, 자유 이런 거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의리, 도리, 역할, 협동 뭐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면은 이쪽에서 한국에서 의리, 이 위아래, 권위 이런 것들하고 이게 충돌이 될 때 내담자들이 골병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래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문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보기 시작했더니 그 홉스테드라는 사람은 이제 경영인으로서 이제 접근했던 거고 또 트리안디스라는 사람은 사회심리학에서 접근을 했고 뭐 그런데 이 상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문화에 대한 설명이 확 마음에 와 닿느냐면 프란시스 슈라는 이 양반이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이 사람은 어떤 견해를 밝히느냐 하면은 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느 지역에서든 이 가정을 가장 중시하는 이 유니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네들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정이고 동양 사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 가정 내에서의 양자 관계를 뭘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확확 달라지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는 가정 내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를 부부로 보느냐, 또는 부자로 보느냐, 또는 모자로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지는데, 재미있게도 이 서양인들은 중요한 양자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이 동양권에서는,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봐요. 자, 그런데 저 어디 인도 및 그 다른 어떤 지역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계를 어머니와 아들로 보는 데도 있다 그래요. 심지어 저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를 brother and brother, 형제 관계로 보는 데도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프란시스 휴라는 사람은 그 모자 관계라든가 형제 관계는 좀 약하니까 그건 빼고 이제 강한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 서양과 이 동양을 비교를 했어요. 자, 서양에서는 이 부부 관계가 이제 가장 중시된다 그랬죠. 동양에서는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인데, 자, 서양에서는 이 부부 관계의 특징이 뭐냐면 독점성. 그러니까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맞이하고 또 한 여자는 한 남자를 맞이하는 그런 관계인데, 반해서 부자지간에는 서로 독점성이 아니죠. 한 아버지가 아들을 여러 명 데리고 있어서 한 명은 상공계통에 종사하고 한 명은 관직에 나가고 한 명은 농사를 짓고 해서 어떤 서로 협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포괄성. 자, 또 두 번째는 부부관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같이 결혼해서 살다가 한 사람이 끝나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죽고 나면은 다른 배우자는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단절성이 특징이라면은 이 부자 관계에서는 아버지의 많은 중요한 것들이 아들에게로 넘어가고 또 그 아들은 또 그 손자에게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전수를 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연속성. 자, 또 이 부부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애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성역성이 상당히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인들은 애정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고 과감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이렇게 공원을 가는데 앞에 노부부가 가다가 뭐 이렇게 마음이 통했는지 앞에서 이렇게 서로 키스를 해요. 그럼 뒤에서 이렇게 기다렸다 가는데 또 몇 걸음 안 가서 또 키스를 하고 그럼 또 기다렸다 가고 하여튼 이런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남사스럽다 그러죠. 뭐 저래 이러고. 옛날에는요, 남편이 앞에 가고 여자가 한 서너 걸음 뒤떨어져서 걸어가던 시절도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없어졌어도 이 어쨌든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 남녀 간의 애정 표현을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하지, 보는 데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비성역성. 자, 또 이 서양에서는 이 남녀 관계를, 부부는 본질적으로 평등하다. 그래서 대등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평등성. 자, 그리고 이 동양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평등하지가 않지요. 이 학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서열성.
이런 것들이 강조됩니다. 자, 이렇게 가정에서 중시되는 게 서양에서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그것이 확장되고 일반화되어서 그 사회의 문화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 한국 사회는 아무래도 부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가 이제 바깥으로 확산되어서 그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를 이런 식으로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금 서로 다른 문화권인데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 과거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오늘날에는 이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도 서구화가 되어서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 지붕 아래 산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은 현격하게 벌어졌던 문화 차이를 많이 줄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많이 서구화라 그럴까 아니면 선진화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껍데기는 그래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여전히 문화 차이는 존재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요새는 조금 그 바람이 조금 식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때 조기 유학으로다 어린 자녀들을 막 이렇게 서양으로 유학을 보냈잖아요. 그때 어린 아이들을 보내기가 딱 하니까 많은 아버지들이 엄마를 딸려 보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서양에 가서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은 한국에서 죽어라고 돈 벌어서 그쪽에 보내곤 했는데 이러한 현상을 보고 서양인들은 눈을 깜짝깜짝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자, 부부 중심의 문화권에 살던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부부가 그렇게 기러기 부모로서 사는 거를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부자 중심의 가치가 저 깊숙이 배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부부가 희생하는 것쯤이야.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제 조기 유학은 조금 그 사그라들었어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노후 자금 이런 것들도 신경 쓰지 않고 노후 준비 이런 것들도 뒷전이 되고 모든 돈을 자녀 교육에 쏟아붓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또 이제 반대로 아이들도 아주 이 어린 아이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 조금만 깊숙이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서양 아이들처럼 내 꿈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런 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중학생에게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냐 그러면 그래야 부모님이 기뻐하니까요. 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자기의 어떤 꿈을 위해서라는 생각,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아직도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 이 기저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검사, 그 로시아 검사 같은 거를 할 때에도 이제 그 로시아 검사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종이를 이게 잉크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걸 반으로 접었다 피면은 이게 양쪽이 똑같이 되는 이런 이제 형태를 갖고 뒤밀면서 이거를 그 당신은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라고 물었을 때 서양인들은 요 부분은 요렇고 저 부분은 저렇고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는 비율이 한 70%라면은 이 한국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이거는 토끼가 서로 절구질하는 것 같다 맛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전체 반응을 하는 게 60~70%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를 들었거나 뭐를 봤을 때에도 그거에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화가 작용한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예에서도 누가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조금 말려요. 자, 지금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모든 게 용납될 것 같아도 이제 살다가 보면은 귀소 본능 뭐 이런 것들이 발동이 되잖아요. 그럴 때
서로 같은 것을 꿈꾸기보다는 서로 다른 것을 그리워하면서 깝깝해하기 일수이니까 가급적이면은 동질의 문화권의 사람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무래도 편하지 않겠느냐. 이게 뭐 협소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더 축소시켜서 결혼을 할 때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그 혼수 비용 갖고서 막 실랑이를 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자네 집에서 이 정도 돈이 왔는데 이 돈을 또 남자네 집에 뭘 사라고 돈을 보내는 액수에 있어서 서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안 주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2분의 1을 준다고 자기네 지방마다 풍습이 다르다라는 걸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야, 받은 만큼 줘라. 그게 뒷말이 없다. 이렇게 편의상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 정도로 이 문화 간에 이 갈등이 많아요. 또 어른의 세대와 아이들의 세대에도 뭐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게 문화의 갈등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문화라 그러는 것에 영향을 받으며 자랐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문화의 영향에 따라서 달리 선택하거나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이렇게 충돌이 생길 때 그 충돌에 막 씨름만 하실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어떤 문화권에서 자랐고 어떤 가치관을 가졌길래 저러지? 이렇게 하면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러한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면은 조금 더 그 관계가 원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좀 까다롭고 어려운 이야기를 드렸지요. 예,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